특수부대 UDT의 최초의 여성 군인이 된 전설의 여군이 아버지의 식당을 휴가 기간에 도우러 왔다가 가게에서 진상을 부리는 조폭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어머니 유품까지 부수는 모습을 보고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여름밤은 끈적한 열기와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이 뒤섞여 독특한 낭만을 자아냈다. 광안대교는 거대한 보석 목걸이처럼 검푸른 바다 위에서 오색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백사장은 낮에 소란을 개워내고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해변을 핥으며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렀다. 이 평화로운 풍경 한편에 화려한 네온 사인과 시끌벅적한 술집들에서 한 걸음 비켜난 자리에 자그마한 식당 어머니의 손맛이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조명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지친 발걸음을 위로하듯 유혹했다. 가게 안 좁은 주방에서는 한 여인이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질끈 묶어올린 머리채 아래로 드러난 갸름한 턱선과 짙은 눈썹, 꾸밈 없는 얼굴에도 오뚝한 콧날과 깊은 눈매는 숨길 수 없는 미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모습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 가녀려 보이는 팔과 어깨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내고 최초의 여성 교관이라는 신화를 써내려간 강인함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선우. 코드네임 넵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지금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 앞에서 뚝배기를 닦고 있었다. 선우야, 힘들면 들어가 쉬어.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아빠 혼자 해도 돼. 홀에서 테이블을 닦던 아버지 하진철 씨가 딸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막아낼 듯 든든한 딸이었지만 아비의 눈에는 그저 고된 훈련에 시달리다 잠시 쉬러 온 어린 딸일 뿐이었다. 선우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돌아섰다.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다. 아니에요, 아빠. 매일 화약 냄새만 맡다가 된장찌개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휴가지. UDT 교관으로서 그녀의 일상은 초 단위로 쪼개진 긴장과 극한의 체력 단련으로 채워져 있었다.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가르고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을 타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적의 목을 따는 법을 가르치는 일. 그곳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잘 벼려진 무기였다. 그런 그녀에게 아버지의 작은 식당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다. 그래도 내 손은 사람 살리는 약손인데 이런 굳은 일이나 시키고 진철 씨는 딸의 손에 남은 희미한 흉터들을 보며 말을 흐렸다. 아빠, 이 손으로 아빠 밥도 해드리고 가게도 돕고 나쁜 놈들 있으면 혼줄도 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손이지. 선우는 일부러 쾌활하게 말하며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랑 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불협화음이었다. 문 앞에는 어깨를 잔뜩 부풀린 사내 셋이 서 있었다. 딱 달라붙는 검은 셔츠 위로 꿈틀거리는 용과 잉어 문신, 짧게 깎은 머리와 험상궂은 인상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 노골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맑은 물에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가게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데이트를 하던 젊은 연인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고 혼자 막걸리를 기울이던 노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가장 앞에 선 목에 뱀 문신을 한 사내가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 하 사장. 장사 잘 되시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팔아줘야 더 잘 되지 않겠어? 하진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황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황 실장이라 불린 사내 황동철은 진철 씨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툭툭 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가게 안을 훑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덩치 둘은 입구를 막아서듯 버티고 섰다.
어쩐 일이긴. 우리 하 사장님이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기억력 되찾아드리러 왔지. 황동철은 빈 테이블에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다. 이번 달 거 아직 소식이 없잖아. 진철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말미. 황동철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뚝배기 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썩였다. 젊은 여성이 겁에 질려 힉 소리를 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여자를 감싸 안으며 황동철을 노려보았다. 황동철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뭘 봐, 새끼야. 눈 안 깔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연인에게 다가갔다. 요즘 것들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왜 손님들한테 행패십니까? 하실 말씀은 저한테 진철 씨가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황동철은 그를 가슴팍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시끄러워. 황동철은 젊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잘난 놈 같지? 애인 앞에서 가오 좀 잡고 싶어? 그리곤 그대로 남자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입술이 터진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주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근육은 미세하게 수축했고 호흡은 고요해졌으며 동공은 눈앞의 표적들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저 3명의 건달을 10초 안에 무력화시키는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작은 가게가 엉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만 하십시오. 제발. 진철 씨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황동철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발로 툭 차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봐, 하 사장.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면 되잖아. 손님들 놀라게 이게 무슨 짓이야. 뻔뻔함의 극치였다.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노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놈들. 젊은 놈들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지 못해. 황동철의 눈이 노인에게 향했다. 아, 노인네가 빨리 가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래, 내가 빨리 보내줄게. 그의 부하 하나가 노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제 가게 안은 공포와 침묵만이 가득했다. 아무도 감히 저 미친 짐승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그때 황동철의 시선이 주방 입구에 멈췄다. 앞치마를 두른 채 자신들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하선우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선우의 미모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라 사장님, 이런 예쁜 딸을 주방에만 숨겨두면 쓰나. 그는 턱짓으로 선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리 와봐, 아가씨. 오빠가 술 한 잔 따라줄게.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선우의 몸을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롱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욕적인 시선이었다. 하진철 씨는 경악하며 딸의 앞을 막아섰다. 내 딸에게는 손대지 마시오. 제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 비켜, 영감. 황동철은 진철 씨를 귀찮다는 듯 밀어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우에게 직접 다가가려 했다. 선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황동철의 움직임, 그의 무게 중심, 그가 내디딜 다음 걸음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마치 사냥 직전의 안표범처럼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안리의 평화로운 파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게 안은 이제 곧 터질 듯한 폭풍전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황동철이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하선우에게 다가서는 순간 선우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눈앞의 상황은 더 이상 아버지의 빈 문제가 아니었다.
무고한 시민에 대한 폭행,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성적 모욕. 이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일상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의 심박수는 오히려 평소보다 느려졌다. 극한의 상황에서 최상의 판단력을 유지하도록 훈련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목표색. 주동자 황동철, 키 180cm 추정, 체중 85kg. 오른손잡이. 나머지 둘 각각 185cm 95kg, 175cm 80kg.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변의 의자나 병을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 최단 시간 내 제압 시나리오 12초. 그녀의 눈이 빠르게 주변 지형을 스캔했다. 테이블 간의 거리, 의자의 위치, 손님들의 대피 경로까지. 이 작은 식당은 순식간에 그녀의 작전 구역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을 가로막은 것은 아버지 하진철 씨였다. 그는 딸의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황동철에게 애원했다. 황 실장, 제발 이러지 마시오. 돈은 내가 어떻게든 갚겠소.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밤에라도. 아, 시끄럽네 진짜. 황동철은 진철 씨의 애원에 짜증이 난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나무 간판에 꽂혔다. 어머니의 손맛. 그것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다.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식당을 처음 열 때 손수밤을 세워가며 서툰 솜씨로 파낸 글씨였다. 진철 씨에게는 아내의 분신과도 같았고 선우에게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마지막 유품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간판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황동철은 그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어머니의 손맛? 투하. 사장님, 사모님 손맛이 아주 좋았나 봐. 근데 지금은 어디 가셨나? 이 좋은 손맛 놔두고 바람이라도 나셨어?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말이었다. 진철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왜? 듣기 거북해? 돈도 못 갚는 주제의 성질머리는. 황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간판으로 다가갔다. 그는 간판을 벽에서 거칠게 떼어냈다. 안 돼. 진철 씨가 절규하며 달려들었지만 황동철의 부하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고 배를 걷어찼다. 진철 씨는 고통 속에 쓰러져 바닥을 뒹굴었다. 아빠. 선우의 입에서 짧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냉정했던 눈빛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폭행당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이 저 더러운 손에 들려있는 모습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위협했다. 황동철은 손에 든 간판을 어루만지며 조롱을 이어갔다. 야, 이거 나무질이 영 별로네. 이러니 장사가 안 되지. 내가 오늘 특별히 인테리어 컨설팅을 좀 해줄게. 그는 시익 웃으며 간판을 무릎에 올리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우두둑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가게 안에 울렸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진철 씨는 쓰러진 채로 기어가며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판이 아니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 함께 식당을 일구던 꿈, 그녀의 따스했던 체온이 담긴 성물이었다. 선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주방 안쪽에 있던 뜨거운 물 주전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황동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간판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힘껏 내리쳤다. 쩍! 맑고 끔찍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손맛이라 새겨진 간판이 두 동강 나버렸다. 어머니라는 글자와 손맛이라는 글자가 처참하게 분리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다. 광안대교의 불빛도 파도 소리도 손님들의 희미한 흐느낌도 모두 사라졌다. 선우의 세상에는 오직 두 동강난 나무 조각과 그것을 들고 있는 황동철의 비웃는 얼굴, 그리고 바닥에서 절망에 빠져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하선우에게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차가운 냉정함과는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고 어두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것은 훈련으로 다져진 통제된 분노가 아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인간의 원초적인 분노였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실체를 가진 것처럼 가게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황동철의 부하들조차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여자가 예쁘장한 식당 딸이 아니라 먹이를 빼앗긴 최상위 포식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황동철은 그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부러진 간판 조각을 바닥에 던졌다. 꺼봐, 훨씬 깔끔하네. 자, 이제 예쁜 따님. 이리 와서 오빠한테 술 한 잔 따라봐. 그럼 오늘 일은 이걸로 퉁 쳐줄 테니.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앞치마를 곱게 접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는 그 짧은 순간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눈과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마치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지만 그 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게 전체가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부쉈는지 알아?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황동철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황동철은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지만 곧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뭐? 이깟 나무 쪼가리? 돈으로 사면 되잖아. 아니면 내가 몸으로 때우든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우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동체 시력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로 움직인 것이었다. 컥. 가장 가까이 있던 아버지를 걷어찼던 부하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선우는 그의 턱을 손날로 정확히 가격했다. 충격은 뇌까지 전달되었고 거구의 사내는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남은 2명 황동철과 다른 부하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 가녀린 여자가 뭘 한 거지? 이 미친년이. 남은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반응조차 못할 속도였지만 선우의 눈에는 느린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 관절 안쪽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정확히 찔렀다. 으악!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부하의 팔이 마비되었다. 선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몸을 회전시켰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공중에 떴다가 그대로 다른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박살나고 부하는 그릇 파편 위로 떨어져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황동철뿐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였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황동철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오직 황동철만을 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텅 빈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무감정한 시선이 황동철에게는 그 어떤 위협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오지 마. 저리 가. 황동철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미친 듯이 휘둘렀다. 하지만 선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의자를 피하고 그대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의자를 든 그의 손목을 꺾었다. 두둑.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악! 황동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손에서 힘이 풀려 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황동철의 성안 쪽 팔을 잡아 어깨를 탈골시켰고 그대로 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황동철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식당 전체가 울렸다. 선우는 그의 멱살을 잡은 채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둘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황동철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 한번 묻지. 내가 뭘 부쉈는지 아느냐고.
그녀는 황동철을 벽에 고정시킨 채 남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간판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머니라는 글자가 새겨진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나무 조각을 황동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글씨 누가 썼는지 알아? 하선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황동철의 고막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고통과 공포로 흐려진 그의 시야에 어머니라고 새겨진 나무 조각이 가득 찼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체.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글씨를 들고 있는 여자의 눈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뭘 몰라 잘못했어, 살려줘. 황동철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탈골된 어깨와 부러진 손목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보다 눈앞의 여자가 주는 공포가 훨씬 더 컸다. 선우는 그의 대답을 듣고 희미하게 그러나 무섭도록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모르는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알게 해줄 테니까. 평생 잊지 못하도록. 그녀는 황동철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그의 턱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입이 강제로 벌어졌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내 어머니야. 선우는 나지막이 말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짓고 아픈 몸으로도 이 가게를 지키려 했던 사람. 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를 보며 하늘에서도 눈물 흘리고 계실 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의 무게는 식당 안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 짓눌렀다. 쓰러져 있던 손님들도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던 연인도 심지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황동철의 부하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을 내 아버지의 심장을 부숴버렸어. 선우는 말을 마치며 손에 든 나무 조각을 황동철의 벌어진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우흡. 황동철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거친 나무 조각이 그의 혀와 입천장을 긁으며 목구멍을 막았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해 버둥거렸지만 선우는 그의 턱을 단단히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맛이 어때? 이게 바로 내가 무시했던 어머니의 손맛이야. 천천히 음미해봐. 선우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황동철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그의 눈에서 공포와 애원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무감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연구원처럼.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선우는 그의 턱을 놓고 가슴팍을 강하게 밀쳤다. 황동철은 바닥에 나뒹굴며 미친 듯이 기침을 해댔다. 컥컥. 거친 기침과 함께 그의 입에서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나무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는 개처럼 바닥을 기며 허겁지겁 공기를 빨아들였다. 선우는 그런 그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발이 천천히 움직여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간판 조각, 손맛이라고 쓰인 부분을 가볍게 밟았다. 그리고 그녀는 황동철을 향해 말했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 5, 6 도파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황동철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우를 올려다보았다. 이 가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킨다고. 다시 한번 이 근처에서 알짱거리거나 내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선우는 말을 잠시 멈추고 발로 밟고 있던 나무 조각에 힘을 주었다. 빠직. 단단한 느티나무 조각이 그녀의 군화도 신지 않은 맨발 아래에서 가루처럼 부스러졌다. 그땐 내 놈들 전부 이 나무 조각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뼈 한 조각도 못 추리게.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황동철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선우는 기절한 부하 둘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황동철에게 고갯짓했다. 쓰레기는 직접 치워. 30초 준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황동철은 고통도 잊은 채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며 기절한 부하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간신히 정신을 차린 부하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황동철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문을 향해 도망쳤다. 마치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유령들처럼. 그들이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주변의 소리가 선우의 귀에 들려왔다. 젊은 여성의 흐느낌, 그녀를 달래는 남자친구의 속삭임, 벽에 부딪혔던 노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선우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 아버지였다. 선우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하진철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두 동강난 채 피와 침으로 더러워진 간판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분노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린 슬픔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진철 씨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어머니의 이름.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처럼 흐느꼈다. 미안하다 선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내가 약해서 내 엄마 흔적 하나 못 지키고 너까지 험한 꼴을 보이게 했구나. 아버지의 자책 섞인 울음은 그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 선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적의 목을 부러뜨릴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은 알지 못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부서진 간판의 나머지 조각들을 끌어모았다. 더러워진 부분을 자신의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약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에요. 이건 다시 만들면 돼요. 아니, 우리가 다시 만들 거예요. 어머니 글씨, 아빠랑 제가 더 멋지게 다시 새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진철 씨는 눈물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무서운 포식자의 모습은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위로하는 깊고 따뜻한 눈빛만이 가득했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녀는 터진 입술을 닫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고 벽에 부딪혔던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사람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고맙습니다. 젊은 남자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방금 전의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저 가녀린 여인이 어떻게 그 흉악한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는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선우는 부서진 테이블과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오늘의 일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에 불과했다. 오륙도파. 그들은 부산을 근거지로 한 악질적인 조직이었다. 오늘 밤의 굴욕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보복이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선우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숨지도 않겠다고. 이 작은 식당, 아버지의 남은 인생, 그리고 어머니의 소중한 이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로 맹세했다. 선우는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광안대교를 바라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추악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무뚝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반장입니다. 선우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최초의 여성 교관 넵튠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반장님 접니다. 하선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민식 반장의 목소리는 20년 묵은 된장처럼 구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예리함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직폭력배 소탕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다. 하진철 씨와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고 선우가 코찔찔이 시절부터 최 씨 아저씨라 부르며 따르던 존재였다. 선우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훈련하다가 아빠 보고 싶어서 전화했냐? 최 반장은 농담을 건넸지만 선우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기운을 즉시 감지했다. 아저씨, 지금 저희 가게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광안리 어머니의 손맛이요. 가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5, 6도파 애들이 다녀갔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최 반장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5, 6도파? 진철이 형님은 괜찮으셔? 아빠는 괜찮으세요. 대신 가게 손님 몇 분이 다치셨고 가게가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용의자 3명은 제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습니다. 선우는 정당방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최 반장은 그 단어의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UDT 교관인 선우가 제압했다는 것은 평범한 수준의 다툼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알았다. 10분 안에 도착한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있어. 전화가 끊겼다. 선우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더 복잡하고 지저분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트리며 가까워졌다. 순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가게 안의 아수라장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살난 테이블과 의자, 바닥에 뒹구는 그릇 파편, 그리고 기절한 듯 쓰러져 있는 건장한 사내. 그 한가운데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서 있는 가녀린 여자. 누가 봐도 이상한 그림이었다. 선생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신 겁니까? 젊은 경찰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으며 허리춤에 권총 손잡이로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뒤이어 도착한 사복 차림의 최 반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 친구는 피해자야. 김순경, 총에서 손 떼. 반장님. 최 반장은 선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했다. 다친 데는 없고. 그는 선우의 안위를 먼저 확인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진철 씨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민 씨가 진철 씨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최 반장의 지휘 아래 현장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구급차가 와서 다친 손님들과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경찰들은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했다. 선우는 목격자이자 핵심 피의자로서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의 진술은 군사작전 보고서를 읊는 것처럼 정확하고 논리정연했다. 21시 12분경 용의자 3시 가게에 침입. 주동자는 황동철 5, 6도파 행동대장급으로 추정.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공갈 미수. 거부하자 식사 중이던 손님 김모 씨남 27세와 신원 불상의 노인남 약 70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의 막힘없는 진술에 혀를 내둘렀다. 이후 용의자 황동철은 저에게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며 위협을 가했고 제지하는 아버지 하진철 씨를 폭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게 내부에 있던 고 이정숙 여사 모친의 유품인 나무 간판을 고의로 파손. 이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모욕을 목적으로 한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선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수습해둔 2 동강난 간판을 가리켰다. 이에 저는 자신과 부친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느껴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의자 일성명 불상은 턱 부위 가격으로 실신. 용의자 이성명 불상은 관절기 및 제압 과정에서 테이블과 충돌하여 실신. 주동자 황동철은 손목 골절 및 어깨 탈골상.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진술을 받아 적던 젊은 경찰은 펜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변호사의 변론을 듣는 것 같았다. 최 반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야, 너 그냥 경찰 하지 그랬냐? 내가 특채로 꽂아준다고 했잖아. 아저씨 부하되면 매일 야근할 것 같아서요. 선우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농담을 건넸다. 모든 현장 조치가 끝나고 경찰들이 철수한 뒤 가게에는 선우와 진철 씨 단둘만이 남았다. 최 반장은 떠나기 전 진철 씨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형님,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하세요. 선우 걱정시키지 마시고요. 그 말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이 사라지자마자 진철 씨는 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하선우,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빠, 내가 뭔데 나서, 내가 뭔데 그놈들을 그렇게 만들어.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보내면 될 일을. 왜 일을 이렇게 키워? 아버지의 꾸짖음에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군인인 거 잊었어? 나라 지키라고 배운 기술을 동네 양아치들한테 써? 만에 하나 저놈들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내 인생은, 내 군 생활은. 진철 씨는 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깟 돈, 그깟 가게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럼 맞고만 있으셨어야 해요? 손님들이 얻어터지고 아빠가 맞고 엄마 간판이 부서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건 내일이야. 이 애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어떡해요? 저들한테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빠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엄마가 바라는 모습일 것 같아요? 너. 진철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선우의 말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철 씨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처음 손을 댔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왔다. 아내의 암 치료비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에 찼고 결국 그는 사채에 손을 댔다.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국 원금과 법정 이자는 모두 갚았지만 채권은 어느새 5,6도파와 같은 악질적인 조직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그들은 이미 끝난 채무를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뜯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엄마한테는 그리고 너한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선우야. 아버지의 고백을 듣는 내내 선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런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 뒀다는 죄책감과 저 악랄한 쓰레기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파고드는 저놈들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바닥에 놓여있는 부서진 간판을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 싸움 제가 끝낼게요. 시작은 저들이 했지만 끝은 제가 낼 겁니다. 선우는 부서진 간판 조각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손맛이 아닌 어머니와 손맛으로 나뉜 두 개의 조각. 마치 아버지와 자신처럼 갈라져 버린 상처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상처는 반드시 아물 것이고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것을. 잔잔한 광안리 바다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선우가 있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복도로의 한 고급 빌라.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이탈리아제 가구로 채워진 거실 중앙에 비단으로 된 기모노를 걸친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5-6도파의 실질적인 두목, 양 회장이었다. 그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황동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황동철의 모습은 처참했다. 깁스한 팔과 퉁퉁 부은 얼굴, 그리고 온몸에 가득한 공포는 그가 겪었을 굴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양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우리 5-6도파 행동대장이 부하 둘을 데리고 작은 식당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꼴로 돌아왔다. 이 말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황동철은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그 계집애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특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닥쳐. 양 회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황동철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양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황동철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중요한 건 그 계집애가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5-6도가 광안리 한복판에서 그것도 계집애 하나한테 개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이지. 그는 황동철의 깁스한 팔을 구둣발로 툭 찼다. 악! 부산 바닥의 다른 놈들이 이걸 알면 뭐라고 하겠나? 5-6도파 이제 한물 같다고.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하는 병신 집단이라고 비웃지 않겠어? 양 회장의 분노는 시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더 무서웠다. 그의 자존심에 그리고 조직의 위신에 깊은 상처가 난 것이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기회? 양 회장은 비웃었다. 내 놈에게는 이제 기회란 없어. 그는 손짓으로 문가에 서 있던 수아를 불렀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사내. 조직 내에서 가장 잔인하고 싸움 실력이 뛰어나 독사라 불리는 자였다. 독사. 예, 회장님. 그 식당 깨끗하게 처리해라. 양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단 그 계집애는 죽이지 마.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벌이지. 그는 창가로 다가가 부산항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 계집애가 보는 앞에서 애비의 팔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려 가게는 잿더미로 만들고 그 계집애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절망과 공포를 선물해줘. 감히 우리 5-6도의 덤빈 대가가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독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양 회장은 다시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이미 하선우의 뒷조사를 끝낸 상태였다. UDT 교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점은 인지했다. 하지만 그에게 군인이라는 신분은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먹잇감일 뿐이었다. 군인이라 재미있군. 나라 지키는 군인이 제 애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 아주 볼만하겠어. 그는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번뜩이는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어머니의 손맛 식당. 하선우는 밤늦도록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엎질러진 음식을 닦아냈다. 아버지는 충격에 몸져 누워 안방에 계셨다. 선우는 아버지를 근처에 사는 고모댁에 잠시 피신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다. 여기가 내 엄마의 영혼이 있는 곳인데 내가 어딜 가니.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란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선우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전 구역을 방어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눈이 가게 내부를 훑었다. 출입구, 창문, 주방으로 통하는 뒷문, 테이블 배치.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전술지도로 재구성되었다. 적의 예상 침투 경로는 정문. 차선책은 뒷문. 창문은 파괴 후 침투. 그녀는 창고에서 오래된 공구함을 꺼냈다.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못을 박아 셔터를 내렸을 때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정했다. 뒷문에는 튼튼한 쐐기를 박아 안에서 잠갔다. 그녀는 싸움에 능했지만 무모한 싸움은 피하는 것이 전술의 기본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만의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UDT 동기이자 지금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일하는 화이트 해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서준아. 부탁 하나만 하자. 수화기 너머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넵튠. 또 외계인이라도 잡았냐? 비슷한 놈들이다. 56도파 양 회장. 그리고 독사라는 별명을 쓰는 놈. 그놈들 관련해서 뭔지 하나까지 다 털어줘. 불법적인 거, 사적인 거 뭐든 상관없어. 3시간 준다. 야 하선우. 너 지금 민간인 사찰시키는 거 알았다. 알았어. 그 무서운 목소리 집어치워. 이 시간이면 충분해. 메일로 보내주마. 전화를 끄는 선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적을 알지 못하고는 이길 수 없다. 그녀는 정리를 마친 식당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소중하게 모아둔 부서진 간판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머니라는 글씨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 순간 가게 앞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지나갔다.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선우는 그 차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동체 시력은 어둠 속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최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저씨, 적들이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예상 교전 시간은 24시간 이내. 지원 병력 대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정당방위로 안 끝낼 겁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다. 몸 조심해라. 내 뒤에는 내가 있다. 선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기꺼이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라는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손맛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굳게 닫힌 셔터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수리가 아닌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다. 선우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않았다. 친구 서준이가 보내온 56도파 관련 자료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추악했다. 양 회장의 자금줄,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독사의 화려한 전과 기록까지. 독사의 본명은 박기태. 전직 특전사 출신으로 불명예 제대한 뒤 뒷골목으로 흘러들어와 양 회장의 오른팔이 된 자였다. 일반 조폭과는 격이 다른 실전 경험을 갖춘 위험 인물이었다. 특전사 출신이라 어쩐지 선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어설픈 양아치들보다는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는 것이 그녀의 본능을 더 자극했다. 그녀는 어제 사온 초소형 액션캠 3개를 가게 곳곳의 사각지대에 설치했다. 하나는 출입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천장 구석에, 다른 하나는 카운터 아래에, 마지막 하나는 아버지가 피신할 안방 문틈에. 모든 카메라는 그녀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녹화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범죄 현장을 만드는 작전이었다. 그들의 불법 침입, 흉기 소지, 협박과 폭행. 모든 것을 명백한 증거로 남겨 법의 심판대에 세울 생각이었다. 선우야, 아침이라도 먹고 하거라. 안방에서 나온 하진철 씨가 딸의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심이 가득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딸의 결연한 눈빛과 침착한 행동을 보며 그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믿음을 느끼고 있었다. 선우는 아버지를 식탁에 앉혔다. 그녀는 남은 재료로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평화로운 식사였다. 아빠, 오늘 밤에 손님들이 올 거예요. 선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진철 씨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시끄러운 손님들이라 제가 좀 쫓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따가 제가 신호를 드리면 저기 안방 창고에 들어가 계셔야 해요. 그녀는 주방 옆에 작은 창고를 가리켰다.
창고 문은 낡았지만 두꺼운 철문이었고 선우가 밤새 안쪽에 빗장을 추가로 설치해둔 상태였다.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믿지 마세요. 약속하실 수 있죠? 진철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내가 이렇게 강한 줄 알았을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한테 아빠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겠죠. 식사를 마친 뒤 해가 저물고 광안리에 다시 어둠이 내렸다. 선우는 가게의 모든 불을 껐다. 오직 주방의 작은 등 하나만이 켜져 그녀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 옆에 조용히 서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UDT의 수중 침투 훈련 중 하나였다. 어둠과 물속에서 오직 소리와 감각만으로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하는 훈련. 차량 엔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행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파도 소리.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파도 소리를 비집고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차가 한꺼번에 멈춰 서는 소리, 그리고 육중한 문들이 닫히는 소리. 올 것이 왔다. 선우는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다. 아빠, 이제 들어가 계세요. 그녀는 아버지를 창고 안으로 피신시키고 밖에서 문을 닫았다. 철컥하고 빗장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선우는 다시 카운터 옆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다. 설치된 3개의 카메라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쾅! 잠시 후 굳게 닫혔던 가게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뜯겨나갔다.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나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10명 남짓한 그림자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 파이프, 그리고 섬뜩하게 빛나는 회칼까지 들려 있었다. 황동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살벌한 기운이 가게를 가득 메웠다. 그 무리의 가장 앞에서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사내 독사바퀴태가 들어섰다. 그는 엉망이 된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어둠 속에서도 홀로 서 있는 선우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의 군인 출신이라고 담력 하나는 쓸만하네. 혼자서 우릴 기다린 건가?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선우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잔인한 쾌감이 번들거렸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독사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독사는 회칼을 손안에서 빙그르르 돌리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양 회장님께서 전화란다. 내년에 그 오만한 용기가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다고. 그는 선우의 턱 밑까지 칼끝을 가져다 댔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피부에 와닿았다. 순순히 무릎 꿇고 내 애비가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그럼 팔다리 중 하나는 성하게 남겨주지. 선우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조소하듯 올라갔다. 유언은 그게 단가? 독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내 놈들 유언 말이야. 더 할 말 없으면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사의 부하 중 하나가 미친년 이라고 외치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폭풍의 전야는 끝났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폭풍 그 자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독사는 눈앞의 여자가 던진 도발에 사리가 가득 담긴 명령을 내렸다. 저 계집의 팔다리부터 부러뜨려. 그리고 저 영감 반드시 끌고 나와. 사방에서 흉기를 든 조폭들이 일제히 홀로 서 있는 하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독사의 명령은 방아쇠였다. 조폭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억눌렸던 야수성이 일제히 폭발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야구 방망이를 든 황소 같은 덩치의 사내였다. 그는 머리 위로 방망이를 치켜들고 선우의 머리통을 박살낼 기세로 내리찍었다. 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반발자국 앞으로 나아갔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방망이는 그녀의 머리가 있던 허공을 갈랐고 그 순간 선우의 몸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웅크려졌다.
그녀는 방망이를 휘두른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남자의 복부에 박혔다. 평범한 몸통 박치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체중과 상대의 전진력을 역이용하여 급소인 명치를 정확히 들이받는 UDT 특공무술의 충격타였다. 크역! 황소 같던 사내의 입에서 위액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거대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고 뒤따라오던 동료 2명과 부딪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순식간에 3명이 무력화되었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손에서 야구방망이를 낚아챘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녀에게 방망이는 파괴의 도구가 아닌 방어와 제압을 위한 간격 유직이었다. 죽여! 뒤쪽에서 쇠 파이프를 든 다른 조폭이 달려들었다. 선우는 몸을 옆으로 틀며 손에 든 방망이로 그의 손목을 짧고 강하게 내리쳤다.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선우는 방망이 끝으로 그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선우는 지체 없이 그의 목덜미를 방망이로 눌러 바닥에 쳐박았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3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조폭들은 저마다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좁은 식당 내부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걸려 비틀거렸고 선우는 그 틈을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방패 삼아 몸을 숨겼다가 의자를 걷어차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행동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차라리 잔인한 발레에 가까웠다. 흩어져서 포위해 이 병신들아. 뒷짐을 지고 상황을 지켜보던 독사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처음의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상대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움직임, 저 효율성.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살상 기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명령에 조폭들이 간격을 벌리며 선우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중 회칼을 든 자가 둘 가장 위협적이었다.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내 부하들 꼴이 이게 뭐냐?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숨이 가빴지만 조롱의 기운이 선명했다. 그 말은 정확히 독사를 향한 것이었다. 독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내년 나에 대해 아는가? 쓰레기 치우는 법을 배우다 보면 어떤 쓰레기인지 정도는 알게 되지. 선우는 말을 하며 몸을 낮추었다. 회칼을 든 조폭 하나가 옆구리를 노리고 칼을 찔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닥을 손으로 짚고 몸을 회전시켜 칼날을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발이 상대의 발목을 걷어찼다. 중심을 잃은 조폭이 비틀거리는 순간 선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팔을 꺾고 칼을 빼앗았다. 그녀는 칼을 쥐지 않았다. 칼날이 자신을 향하도록 거꾸로 잡은 뒤 칼등으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이제 남은 조폭은 대여섯. 그들은 공포에 질려 쉽게 달려들지 못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한 수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앙 그 자체였다. 선우는 빼앗은 회칼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곤 자신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도 내려놓았다. 이제 슬슬 지겨워지는군. 한꺼번에 들어와. 그것은 극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도발이었다. 남은 조폭들은 모욕감에 이성을 잃고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방패처럼 날아가 달려들던 2명을 덮쳤다. 선우는 그 틈을 타 남은 이들의 중앙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위험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적들이 서로를 방해하게 만드는 최상의 전술이었다. 그녀의 손과 발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손날이 목을 치고 팔꿈치가 복부를 찍고 무릎이 허벅지를 걷어찼다.
모든 공격은 뼈와 신경, 급소를 향한 정확하고 무자비한 타격이었다. 비명과 신음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독사를 제외한 모든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부서진 가구와 그릇 파편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에 선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먼지로 더러워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렀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짝, 짝, 짝. 독사였다. 그는 여전히 뒷짐을 진 채 감탄과 사리가 뒤섞인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UDT 교관이라는 소리가 허풍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의 몸은 온통 흉터와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특전사 시절의 훈련과 뒷골목의 실전이 만들어낸 흉흉한 몸이었다. 쓰레기 청소는 끝난 것 같으니 이제부터가 진짜다. 독사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선우를 계집애로 보지 않았다.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골랐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지옥의 문이 이제 막 활짝 열리고 있었다. 독사가 움직이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변했다. 이전에 조폭들이 내뿜던 어설픈 살기와는 차원이 다른 농밀하고 훈련된 위압감이 선우를 덮쳤다. 그의 첫걸음은 마치 땅이 꺼지는 듯 묵직했고 그가 내뻗은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냈다. 선우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몸을 뒤로 흘리며 주먹을 피했다. 독사의 주먹이 그녀가 있던 자리의 벽을 강타했다. 쿵. 벽지가 찢어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인간의 주먹이라고는 믿기 힘든 파괴력이었다. 피하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을 텐데. 독사가 비웃으며 연속 공격을 펼쳤다. 그의 공격은 특전사 특공무술에 기반한 간결하고 직선적인 파괴력을 자랑했다. 한 방 한 방이 결정타를 노리는 움직임이었다. 선우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UDT의 특성은 수중 침투와 소리 없는 암살. 그녀의 무술은 적의 힘을 역이용하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빈틈을 파고드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독사의 공격이 단단한 바위라면 선우의 움직임은 그 바위를 휘감고 침식시키는 집요한 파도와 같았다. 둘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독사가 발차기를 하면 선우는 그 다리를 팔로 감아 흘려내며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고 독사는 그 순간 반대쪽 팔꿈치로 선우의 관자놀이를 노렸다. 공격과 방어, 반격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 파편들이 그들의 발에 채어 사방으로 흩날렸다. 독사의 발차기가 선우의 옆구리를 스쳤다. 방어했지만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다. 갈비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우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통증을 기회로 삼았다. 고통으로 움찔하는 척하며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바닥에 있던 깨진 사기 조각을 움켜쥐었다. 독사는 선우가 고통스러워한다고 판단하고 승기를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끝이다. 그 순간 몸을 숙였던 선우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기 조각이 독사의 팔을 깊게 그었다. 크악!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팔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경악에 찬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더러운 수를 쓰는군. 전쟁터에서 규칙 찾는 놈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 특전사에서 안 가르쳐 주던가. 선우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전세는 역전되는 듯 했다. 하지만 독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부상당한 팔을 보고 오히려 눈을 번뜩였다. 그는 갑자기 선우에게 등을 보이며 안방 창고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내 약점이 저기 있잖아. 그것은 선우의 평정심을 흔들기 위한 비열한 외침이었다. 아버지.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성적으로는 독사가 저 철문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인 분노와 불안이 치솟았다. 바로 그 순간을 독사는 노렸다. 선우가 잠시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린 찰나 독사는 맹렬하게 몸을 돌려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단단한 너클이었다. 죽어라. 너클을 낀 주먹이 선우의 앞면을 향해 날아왔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비틀었지만 너클이 그녀의 광대뼈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머리를 울렸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우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두 걸음 물러섰다. 독사는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 일격을 위해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물러서는 척하던 선우의 발이 바닥에 있던 멀쩡한 의자 하나를 강하게 걷어찼다. 의자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독사의 정면으로 날아갔다. 독사는 반사적으로 의자를 팔로 막아냈다. 그의 시야가 가려진 0.5초. 선우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그녀의 다리가 독사의 목을 향해 채찍처럼 휘감겼다. UDT의 최종 제압 기술 중 하나인 플라잉 시저스의 변형 동작이었다. 컥! 독사의 목이 선우의 허벅지에 그대로 감겼다. 공중에서 그의 몸이 균형을 잃었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선우는 기술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충격을 이용해 오히려 다리를 더 강하게 조였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독사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독사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면서 그의 힘은 급격히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고 의식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선우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강철 같은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독사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지기 직전 그녀는 다리를 풀었다. 살인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었다. 완벽한 무력화. 그것으로 충분했다. 독사는 기절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뱀은 파도에 잠겼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찢어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고 옆구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가게 안은 처참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겼다. 그녀가 거친 숨을 고르며 서 있는 순간 가게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바로 앞에서 굉음으로 바뀌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지원이었다. 끼익.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경찰차가 가게 앞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특 공대 SWAT와 최 반장이 이끄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순식간에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부산 경찰이다. 전부 무기 버리고 엎드려. 형사들은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을 향해 소리쳤다. 최 반장은 가게 안의 풍경과 피를 흘리면서도 당당히 서 있는 선우,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쓰러진 독사를 보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선우, 내가 판을 다 깔아놨구나. 최 반장은 고갯짓으로 천장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카메라의 붉은 램프를 가리켰다. 완벽한 증거였다. 아니요. 선우는 찢어진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죠, 아저씨.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와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지옥도를 방불케 하던 살벌함은 사라지고 법의 냉정한 집행만이 남았다. 형사들은 신음하는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널브러진 흉기들을 증거물로 수집했다. 쓰러진 독사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경찰차에 실렸다. 최 반장은 선우의 상태부터 살폈다. 얼굴이 이게 뭐야? 당장 병원부터 가자. 괜찮아요, 아저씨. 찰과상이에요. 선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며 가장 먼저 안방 창고로 향했다.
그녀가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아내는 하진철 씨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문 밖의 아수라장과 싸움 소리를 들으며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터였다. 아빠. 선우의 목소리에 진철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딸을 부축했다. 딸의 찢어진 입술과 멍든 얼굴을 본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선우야. 괜찮은 거냐? 이놈들이 널. 나 괜찮아, 아빠.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선우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다. 진철 씨는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그의 떨리는 몸을 통해 그가 느꼈을 공포와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부산지방경찰청 조사실. 선우가 설치했던 3개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독사가 이끄는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불법으로 침입하는 장면, 양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까지. 영상을 보던 담당 검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던 독사와 조폭들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준비했던 쌍방 폭행이나 과잉 방어라는 변명은 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최 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기태 씨, 영상에 나온 대로 양학선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 맞습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독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선우가 깔아놓은 판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양학선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압수된 장부와 대포폰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5.6도파는 두목과 핵심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검거되면서 사실상 와해 수준의 치명타를 입었다. 하선우라는 작은 파도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집어삼킨 순간이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최 반장이 선우에게 다가와 커피캔 하나를 건넸다. 고생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이 맞겠지. 내 덕분에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푹 쉬어라. 저놈들 한동안은 햇빛 보기 힘들 거다. 최 반장은 선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선우와 진철 씨는 택시를 타고 광안리로 돌아왔다. 이른 새벽에 햇살이 부서진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밤사이의 광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가게는 처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진철 씨는 바닥에 떨어진 어머니라고 쓰인 간판 조각을 집어들었다. 선우는 그 옆에 손맛이라고 쓰인 조각을 주었다. 두 사람은 부서진 간판 조각을 나란히 들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진철 씨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서렸다. 선우야. 내 아빠. 다시 시작하자. 이 가게 내 엄마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멋지게 다시 일으켜 세우자. 선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멍든 얼굴 위로 새벽의 햇살이 상처 입은 여전사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햇살은 밤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냈다. 부서진 가구의 잔해, 유리 파편, 그리고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까지. 하선우와 하진철은 폐허가 된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자, 시작해볼까? 먼저 움직인 것은 진철 씨였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큰 가구 잔해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선우도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다. 부서진 것을 쓸어 담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는 단순한 행위.
그것은 지난 며칠간의 악몽을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한참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가게 문 앞에 그림자가 졌다. 선우는 반사적으로 경계 태세를 취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뜻밖의 인물들이었다. 그날 봉변을 당했던 젊은 연인, 그리고 벽에 부딪혔던 노인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음료수와 따뜻한 빵이 들려 있었다. 저 사장님, 소식 듣고 괜찮으신가 해서요. 젊은 남자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의 여자친구는 선우를 보며 고개를 꾸벅 숙였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노인 역시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집 찌개가 아니면 영 입맛이 돌지를 않아서 말이야. 빨리 문 열어야 할 것 아니오. 나도 거들지. 그들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 근처 가게 상인들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묵묵히 유리 조각을 주었고 어떤 이는 함께 테이블을 날랐다. 진철 씨가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따뜻한 인심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찢어진 입술 새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가게가 아니었다. 바로 이 풍경,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는 이 따뜻한 공동체였다. 며칠에 걸쳐 가게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부서진 집기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벽은 새로 페인트 칠을 해말끔해졌다. 가게는 이전보다 더 환하고 깨끗해졌다. 하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었다. 바로 가게의 얼굴, 간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진철 씨는 커다랗고 반듯한 느티나무 판자를 가져왔다. 선우야, 이리 와보렴. 그는 테이블 위에 하얀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는 연필을 들고 기억을 더듬어 한자 한자 정성껏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생전 썼던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던 그 글씨체였다. 어머니의 손맛. 진철 씨의 손끝에서 아내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그는 딸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처음 식당을 열 때 간판 글씨를 누가 쓸 거냐로 옥신각신했던 일,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함께 웃었던 일. 그의 이야기는 슬프지 않았다. 따뜻하고 그리운 행복한 추억이었다. 스케치가 완성되자 진철 씨는 조각칼을 들어 선우에게 건넸다. 내가 새겨주렴. 내 엄마의 글씨를 내 손으로 다시 살려다오. 선우는 조심스럽게 조각칼을 받아들었다. 사람을 해할 수도 살릴 수도 있었던 그녀의 손. 그 손으로 이제는 어머니의 유산을, 가족의 역사를 새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첫 칼을 나무에 댔다. 서걱. 나무가 파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UDT에서 수중 폭파 장치를 조립할 때보다, 적진에 침투할 때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아버지의 스케치를 따라 그녀의 손끝에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글씨가 서서히, 그리고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딸의 힘,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 몇 주 뒤 어머니의 손맛은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 입구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든 윤기가 흐르는 새로운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철 씨의 찌개를 주문했다. 최 반장도 사복 차림으로 찾아와 한쪽 구석에서 찌개를 맛있게 비웠다. 그는 계산을 하며 진철 씨에게 넌지시 말했다. 형님, 양악선이랑 그 일당들 전부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소 10년은 햇빛 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발 뻗고 주무세요. 진철 씨는 그저 고맙다는 듯 최 반장의 손을 꼭 잡았다. 선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뺨에 남은 옅은 흉터는 오히려 그녀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아버지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특별한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광안대교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부드럽게 해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용기라는 것을, 적을 섬멸하는 특수부대원의 능력보다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고 어머니의 이름을 지켜낸 지금이 훨씬 더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아내는 극한의 훈련으로 다져진 비범한 힘과 함께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하선우. 코드네임 넵튠. 바다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그녀는 이제 광안리의 작은 식당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파도가 되어 잔잔히 그리고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